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전기차 1년에 5배 폭등합니다. 5월 여기서 대박 나고요. 2차 전지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4만 4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신정부 정책주를 전부 다 제가 정책 테마주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테마주 자료를 제가 무료로 구독자분들한테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다 하시면 내려가시면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도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 그 중에서도 1년에 5배 폭등하고요. 5월까지도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증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전기차 쪽이 수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 항상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친환경 에너지를 불러오긴 했어요. 이 가속화를. 왜 그랬냐 한다면은 항상 얘기했던 원유라든가 아니면은 천연가스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이 화석 연료에서 어디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야겠다. 근데 그 친환경 에너지의 가장 쉬운 방법이 전기차다라고 해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넘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또한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다. 근데 이 전기차의 가격이 인상이 되고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당연히 가격을 뭐 미친 듯이 올릴 수는 없잖아요. 원가가 2배 올랐다 해서 자동차 가격을 2배 올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 이익률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리스크로 이어지다 보니 사실상 2차 전지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1년 만에 5배 폭증하고요. 거기에 따라 충분히 5월까지도 기대가 되는 2차 전지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뭐가 5배가 폭등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1년 새에 5배 폭등했습니다. 네, 일단 1년이라 보기 힘들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가격 상승 우려감이 좀 많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전기차 가격 또한 상승을 더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리튬 가격이 지난해 6월 저점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15일 472%약 5배가량 1년 만에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가 집계하는 전 세계 리튬 가격 지수는 지난 1년간 약 5배가량 급등을 했고요. 보시면은 2020년, 21년, 2022년, 23년, 24년, 25년, 2030년까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항상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하면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럼 지금의 5배가 아니라 나중엔 10배 또는 그 이상 20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가격이 인상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전기차 가격도 앞으로 더욱더 그러니까 2030년이 먼 미래가 아닙니다. 해봤자 8년 이내에요. 빠르게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6일부터 이틀간 세미나를 열고 리튬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리자라는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금속 산업협회들이 모여서 리튬 공급업체, 양극재 업체,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 등이 참석을 했고요. 종사자를 모조리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할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석탄이나 철강 가격이 상승할 때 중국 정부가 나서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은 일상이지만 전기차 업종에서 실제로 이제 어느 한 하나 한 이 원자재가 아니라 그냥 이 업종 자체에서 중국 자체가 들어와서 가격을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건 조금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리튬 가격 상승에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고요. 지난 2년간 리튬 가격 부진으로 리튬 생산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리튬의 이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리튬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있구나. 근데 리튬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니켈 가격 또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값 절반을 차지하는 니켈 가격이 130%, 이것도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니켈 가격이 큰 폭이 상승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산 니켈 수출이 줄어든 탓에 전기차 가격의 50%를 차지하는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니켈이 왜 중요하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니켈에 따라서 얼마나 전기차가 강하게 달릴 수 있고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얼마나 센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켈이 결국에는 전기차의 심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2월 평균 톤당 37,790달러에 거래가 된 니켈은 지난해 2월 16,600 6,460달러, 약 2만 원 대비 13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1년 만에 거의 뭐 2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전기차가 엄청 늘어난 건 아닌데 그냥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가격이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니켈의 핵심 생산국이 러시아인데 세계 1위 니켈 생산 기업인 노르니켈도 러시아 광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니켈은 2차 전지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이거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재 배터리, 전기차 등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져서 아까 얘기한 리튬뿐만이 아니라 니켈로 인한 전기차의 좀 부담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게 니켈 가격의 추이입니다. 쭉 1년 전부터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2022년 들어서 미친 듯이 폭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니켈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 원자재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배터리 생산 비용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전기차 가격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전기차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거 가격이 올라가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공급 부족 문제로 가격을 상승하고 있고요. 그 이외 다른 차량들도 가격 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니켈 공급이 부족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그래서 차량 판매가를 다 올려버렸습니다. 차라리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좋은 차를 팔자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전 차종의 가격을 또 올려버렸습니다. 이 니켈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자재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 업계 타격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계도 당연히 고민이 많겠죠. 배터리 원자재를 수급해 산업에 맞게 가공하는 전구체 회사를 시작으로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소재하는 회사들까지도 쭉쭉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소재 회사라는 거죠. 장기 계약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인상분을 소재사가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사가 그랬는데 가격이 여기서 갑자기 뛰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사고 싶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사야 되고 이 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특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원자재 회사는 현재 대부분 중국 업체고 소재사들이 원자재 회사들로부터 선물 거래 형태로 장기 계약을 통해 원자재를 수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도 130% 이상 올라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 있다, 이거 좀 리스크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터리 업체 실적을 보니까 좀 애매한 거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었죠. 삼성 SDI도 매출 늘었고요. 포스코 케미칼 매출 늘었습니다. 솔로 첨단 소재 늘었죠.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증감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50%, 네, 삼성 SDI 늘었죠. 네, 117% 적자 적자. 그래서 사실상 오히려 늘어난 회사보다는 매출이 늘었음에도 영업이익은 적자다라는 거고,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원가가 좀 올랐다라는 거죠. 왜냐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매출 원가를 빼고 그러면은 매출 원가를 빼면은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여기서 판관비를 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사실상 사람들한테 들어간 돈들이죠. 뭐 복리후생비, 급여 등등입니다.
이걸 빼면은 이제 여기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늘어야? 당연히 여기서 늘어날 거는 판관비가 늘어나거나 급여죠. 급여라든가 복리후생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매출 원가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늘었다? 아까 내용만 보자면 매출 원가, 바로 배터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배터리를 구성하는 이런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계 1분기 글로벌 완성차 생산 차질과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또 생산 차질을 또 이어지다 보니까 이 이익성이 과연 성장이 나올까라는 걱정도 드는 부분이 있고요. 증권사 평균 실적 전망치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매출 4조 4천억, 영업이익이 1,267억으로 마이너스 50% 정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문제가 큽니다.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출하량이 많이 줄었고 완성차 업계 전반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K온,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물적분할 회사입니다. 1분기에도 1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파악을 했고 적자를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 SDI는 그나마 수익 중이지만 삼성 SDI뿐 일반적으로는 다 적자나 좀 실적이 하락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배터리 1분기 실적 타격은 한국 배터리 업계의 주요 고객사인 GM,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리스크가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 차질에 따라서 지금 전기차 업계에서도 이 배터리 만드는 회사의 실적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 아니 근데도 2차 전지를 찍으라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배터리 회사들이 그나마 대한민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만 해도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중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배터리 3사 다 합쳐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중국을 뭔 소리냐? 지난 1월, 2월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조사 결과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작년 순위를 유지하는 반면 삼성 SDI는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실적은 올랐는데 떨어졌죠.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가 1월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약 전 세계 80개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등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CATL, BYD, CALB 등 중국 기업들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국내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작년 1월, 2월 국내 3사 합계 점유율은 32.1%로 CATL보다는 앞섰지만 거의 CATL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오히려 CATL보다 뒤처졌다라는 거죠. 작년에는 그나마 다 합쳐서 이겼지만 올해는 다 합쳐도 못 이기는 수준이더라. CATL은 배터리 기업 중 유일하게 30%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의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LFP입니다. NCM이 아니에요.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LFP는 뭐냐면은 배터리 좀 쌉니다. 싼 대신에 좀 덜 가죠. 그래도 사람들이 좀 싼 걸 찾는다. 리튬, 인산, 철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가 보통 중국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CATL은 약 158% 정도 늘어났고 점유율도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그래도 나름 중국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합쳐도 CATL을 못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을 보면은 1위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13%, 11%, 10%, 6%, 4%, 3% 놀아먹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압도적이다. SK온의 배터리 사용량이 150% 늘어났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2030년까지 성장을 하는데 중국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시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배터리 사용량, 성장률은 기업별로 달랐지만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는 꾸준히 30년까지 성장을 합니다. 2020년 146.8 기가와트시에서 2021년 296.8 기가와트시, 올해 2월에는 25.9 와트시, 그리고 동월 12.6 기가와트 2.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코로나 사태로 20개월째 꾸준한 성장을 시전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가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성장했다면 이게 좀 더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이 CATL 보이시죠? 네,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고유가 탄소 배출 감소 정책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2030년까지 3,000 기가와트시를 초과할 것이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는 300개 제조 시설에서 2030년까지 5,500 기가와트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CATL이 생산 능력을 확장을 해서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 중국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이 뭐 성장하는 게 한국이 성장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중국의 바로 이 LFP 배터리를 못 이기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아, 김동석 대표님 2차 전지 찍으라고 하더니 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를 모두 뒤엎어버릴 만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SM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비상장 기업이고요. LFP 대체 가능 배터리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미래를 좀 게임 체인저처럼 바꿔버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에너지 화학공학과의 조제필 특훈 교수가 창업한 SM랩이 값싼 망간과 니켈로만 구성된 단결적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 양산호 배터리에 쓰는 LFP 소재보다 에너지 밀도를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뭔 소리냐? 2배 이상 증가시켰다는 2배 이상 에너지가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양을 써도 동일한 거리를 갈 수 있는 용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LFP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전체 배터리 가격에서 3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가입니다. 원래 양극재는. 근데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이를 대체할 소재가 좀 많이들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테슬라도 LFP를 좀 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LFP를 쓴 배터리 가격은 기존 소재를 쓴 배터리 가격보다 20% 정도만 저렴합니다. 왜냐면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좀 많이 써야 조금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보다도 사실상 조금 이제 이 많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할인율이 좀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SM랩이 개발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LFP에 비해서 더 강하게 같은 양을 넣었을 때 더 강하게 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자 성장 촉진제를 소량 첨가해서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입자 하나를 키우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LFP보다 더 나은 소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극 소재의 문제점이 낮은 출력 특성은 전도성 코팅을 통해 독자 개발을 극복을 했다라는 거고 경쟁사 대비 2년 앞서서 LFP 대체 양극재 개발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까지 LFP가 아니라 이 물체가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 SM랩이 기대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합니까? 상장도 안 했다면서. 근데 이거 중요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누적 투자 유치금은 1,090억 원이고 올해 7월 2022년 7월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라고 여기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SM랩이라는 기업이 지금 7월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LFP를 넘어설 만한 양극재를 개발했구나. 그럼 SM랩이 기회네? 그럼 SM랩에 관련된 기업이 누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자 하니 그게 바로 아시겠지만 DSC 인베스트먼트가 있다라는 거죠. 윤건수 DSC 인베 대표 화두는 시장주의 세 분야 리더의 투자입니다. 규모가 있는 벤처 캐피탈이 보통 그로스 단계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 우리는 초기 작업 위주로 투자를 한다. 전체 투자의 60%가 초기 투자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DSC 인베스트먼트다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 DSC 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초기 기업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로스 투자가 힘든 상황이 됐다. 변동성이 큰 분야의 수익을 내서 되게 크게 큰 수익을 내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LB 인베스트먼트 한국기술투자를 거쳐서 DSC를 설립한 베테랑 벤처 캐피탈 리스트고요. 리더십 아래 DSC는 초기 투자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고요. 2016년도 IPO에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마켓컬리, 두나무, 직방, 무신사, 리디북스 등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사실상 한 해에만 2,500억의 신규 투자 집행했고 창립 10주년인 올해는 운용 자산 1조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DSC의 사실상 뭐 성장 비결은 과감히 투자하는 선관입니다. 뭐 벤처 캐피탈이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해 본다 한다면은 사실상 좀 스타트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DSC 인베스트먼트가 바로 어디? 예, SM랩에 투자한 기업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DSC 인베스트먼트가 또 어디에 투자했죠? 써 있죠,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갔노? 예, 보시면 여기 있죠. 마켓컬리, 두나무, 직방, 무신사, 리디북스 여기에도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좀 지어드리자면은 SM랩 관련주가 있습니다. SM랩 관련주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DSC 인베스트먼트고 두 번째가 SV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DSC 인베스트먼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현재 박스권에 좀 가둬져 있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점이 계속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슈팅을 줄 수도 있을 만한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SM랩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이 상승 쐐기형이 이 뭐야 깃발형이라 부르죠. 이 깃발형은 보통 이렇게 점점 좁혀 올수록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라는 그런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흐름도 나쁘지가 않더라. 그래서 SM랩이 오히려 2차 전지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주인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만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7월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그 전에 계속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DSC 인베스트먼트가 마켓컬리나 아니면은 무신사, 뭐 리디북스 투자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마켓컬리는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1조 5,614억이고요. 전년 대비 64%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마켓컬리도 지난해 매출이 64% 증가를 해서 적자폭이 확대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은 매출은 더 늘고 있다라는 거. 규모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력이 일단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은 상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성장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장성을 입증했다는 게 뭐냐면은 적자가 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대박이 날 거야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어 컬리는 지난해 대해서 비식품 영역의 상품수 비중을 늘렸고요. 그래서 뷰티는 3배, 가전은 2배, 뭐 다른 부분에서도 더욱더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 IPO 절차에 들어갔고요.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2개월이 걸리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7월 중 상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마켓컬리도 7월 상장이네. 여기 나오죠. 7월에 마켓컬리도 상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신사도 매출액이 거래액이 2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42억 원, 전년 대비 19% 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완전 우상향을 하고 있죠. 말도 안 되게 매출액과 지금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19% 20% 늘어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액이 약 100%가량 증가한 2조 3천억 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신사 내가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이런 뜻이 무신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냥 사진 많았던 커뮤니티가 거래액이 2조 원대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내 브랜드와의 동반 성장, 건전한 패션 생태계 정착 등등 해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신사도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신사도 상장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엔 2차 전지 관련 SM랩 관련된 SV 인베스트먼트와 DSC 인베스트먼트에 관심을 보지만 DSC 인베스트먼트에 마켓컬리와 무신사까지도 이슈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로서 SM랩 관련주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 SM랩이 결국에는 마켓컬리나 이제 이 무신사 투자한 아까 얘기한 DSC 인베스트먼트와 그다음에 뭐 SV 인베스트먼트까지 관심 가지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아까 전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신정부 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리얼 추천주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여기다 글을 띄워드릴 거예요. 바로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띄워드릴 거니까 꼭 어플에 미리 들어와서 제가 이번 주 안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 무료니까 그 신정부 정책주, 테마주, 총정리지 무료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4월 7일, 6일, 5일, 4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 추천주 꼭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드립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에서는 당일 테마주 급등했던 이슈들, 기법들 다 정리해드립니다. 보시면 최근에 카지노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왜 움직였는지 해서 주가가 종목이랑 이슈랑 관련주 정리해 놓고요. 기법까지도 저희가 어떤 기법이 있는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 저희 종목 구독자 이벤트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제 5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